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목요일이고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음식물 관리입니다. 특히나 음식 만들 때 쓰는 도마, 이게 또 그렇게 세균의 온상이라고 그래서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에 도마 없는 집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고기용 도마와 채소용 도마를 따로 써야 날고기에 있던 세균이 채소에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보시면 칼자국이 너무 많이 난 도마는 아예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건강상에 더 좋다고 합니다. 깨끗한 도마 관리법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8월 14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목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폭우가 핥힌 수도권입니다. 네, 어제 새벽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도 상당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현황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인천과 김포, 포천에서 사망자 3명이 발생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천에서는 차량이 빗글에 미끄러지면서 호수에 빠져 40대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고요. 김포에서는 하천에 차가 떠내려가 뒷좌석에 있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200mm가 넘는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진 경기 고양과 의정부에서는 주택 상가 침수 신고가 수십 건씩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포천 동두천 파주는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파주 눌로천 주변 지역 주민들은 오늘 오전 3시 무렵에 2차례 긴급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받으셔서 아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 파주시청은 홍수 수위를 넘어서서 문자를 발송했지만 실제 원료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장마 때처럼 비가 많이 내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장마처럼 좁은 지역에 띠를 두른 것처럼 지금 구름대가 형성이 돼서 경기 북부 지역까지 이렇게 걸쳐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제11호 태풍 버들이 고온 다습한 공기를 끌어올리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와 충돌해서 수도권에 마치 장마 전선처럼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기상청은 오늘 오전에도 수도권 강원 내륙, 북부 산지, 또 충남 북부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이나 하천 지하 공간은 접근을 좀 자제하시고요. 하천 주변에서는 야영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그렇고 매년 기습호우 때문에 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비 네.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두 번째 모닝픽, 독거노인 구한 돌봄 로봇입니다. 야, 돌봄 로봇 정말 칭찬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돌봄 로봇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도 체크해주고 외로움도 덜어주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독거노인을 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가 올해 초 독거노인 세대 1000세대를 선별을 해서 AI 돌봄 로봇을 보급했다고 하거든요. 이 로봇 이름이 꿈돌이라고 합니다. 이 꿈돌이가 위기에 빠진 어르신을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대덕구에 홀로 사는 70대 어르신이 꿈돌이와 대화하면서 죽고 싶다, 살려줘, 이런 말을 혼잣말처럼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꿈돌이가 어르신과 이후에도 대화하면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경보를 전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제 요원이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제 요원이 어르신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또 어르신 상태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횡설수설하거나 이상한 말을 계속 반복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이상 징후를 감지를 하고요. 곧바로 112로 연락을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방문했을 때 A씨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망상과 우울 증상도 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평소 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삶을 포기하려는 충동을 느끼는 상황이었으니까 굉장히 좀 위급하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에 연락을 받은 가족이 어르신을 병원에 보호 조치 시켰다고 합니다. 예, 도움이 필요한 독거 가구에 AI 로봇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있네요. 예.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아침만 바꿔도
살 빠진다입니다. 야,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예. 이 아침 식사가 다이어트의 성공을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두 분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시잖아요. 네네. 아침 식사 제대로 하세요? 저는 오면서 쑥떡 하나 먹으면서 와요. 쑥떡. 네. 저는 뭐 쑥떡. 아예 안 먹습니다. 아침 식사. 아예 안 먹는다. 네. 두 분 다 안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떡도 사실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 제가 왜 안 좋은지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침 식단이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아침에 시리얼, 우유에 타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 굉장히 예. 많잖아요. 저도 한때 그렇게 했는데 드시면은 굉장히 단맛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오, 맞아요. 그러니까 시리얼 자체가 이미 곡류이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고요. 단백질 함량은 낮고 탄수화물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당분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섭취 직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죽이나 누룽지, 미숫가루 같은 유동식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정제된 곡물로 만든 빵, 떡,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면류, 과자류 이런 것 역시 아침 식사로는 부적절하다고 하는데요. 또 오트밀을 갈아서 최근에 또 오트밀 또 유행처럼 많이 드시잖아요. 네. 오트밀 갈아서 음료 형태로 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한 끼 식사 열량을 한 번에 섭취를 한 셈이 되기 때문에 혈당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아침 먹지 말란 얘기군요. 이게 그럼 뭘 먹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은데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혈당을 갑자기 확 올리니까 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식품은 달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걀 속 콜린 성분이 뇌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또 콩류 또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콩류로 만든 음식을 좀 드시는 게 좋은데 비지, 무가당 두유, 나토, 청국장, 두부 이런 것들은 식물성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흡수되는 건강한 당 성분이 많아서 아침 식사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또 무가당 그릭 요거트 이런 것 요즘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것도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아침 식사로 좋다고 합니다. 보통 아침은 간단하게 먹거나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챙겨서 좀 잘 네. 먹어야 되겠네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먹지 네. 말라는 게 아니라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잘 챙기시면 챙겨 좋아요. 먹어라. 이거. 네. 네,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라이브로 짝퉁 명품 팔아요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가짜 명품, 이른바 짝퉁을 버젓이 판매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예전에는 우리 A급 짝퉁 사면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건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에 가면 이렇게 시장 상인분하고 암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어두운 곳에서 쓱 꺼내가지고 팔 네. 그런 시절이 있는데요. 이제는 아예 이런 수법이 점점 진화해서 대놓고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장면은 거의 요즘에 못 보는 거였거든요. SNS 라이브 방송에서 홈쇼핑 방송처럼 그냥 짝퉁을 판매한다고 하거든요. 이 라이브 방송에서 가방들을 쭉 전시를 해놓고요. 홈쇼핑처럼 매진 임박 뭐 이런 것들을 띄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최상품 짝퉁은 원래 진품 가격이 한 20불도 안 되는 2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또 그걸 자랑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짝퉁을 판매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잖아요. 예.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다 불법이라는 거 알고 지금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주로 해외 플랫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규제를 받는 TV 홈쇼핑과 달리 SNS 채널의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에 대한 뚜렷한 규제가 없다 그래요. 그렇죠. 이 틈새를 노려서 악용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상술이 지금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요즘 뭐 명품 얘기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사는 명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단속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해 보이네요. 그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네. 그걸 이용해서 하는 네.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요.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보니까 비가 내리더라고요. 오늘 날씨도 중요합니다. 문단용 기상캐스터 바로 전해주세요.
네, 어제부터 중부에 집중된 폭우로 우선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맞게 됩니다. 어제부터 오늘 5시까지 파주에는 누적 300mm가, 영종도에는 27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아직 많은 양의 비가 더 남아있어서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시점 보시면요.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에 시간당 30에서 70mm로 자연 앞에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정도가 되겠고요. 강원과 충청도 오전까지 시간당 30mm가 집중됩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많게는 150mm 이상이 더 내리겠고요. 강원 북부는 120mm 이상, 충남 북부는 80mm 이상, 그 밖에는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요란한 폭우가 내리는 중부와 달리 남부는 맑습니다. 가끔 구름만 끼면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데요. 영남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어제 27.1도에 그쳤던 서울은 오늘도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 28도가 예상되는데요. 광주와 대구가 34도, 부산이 32도로 남부는 무덥겠습니다. 중부의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무대를 준비하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가는 꿈의 페스티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이 축제는 청소년 단원들이 함께 모여서 끼와 열정을 담은 무대를 선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히나 나의 내일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하이라이트 공연이 있는데 여기에 다국적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주 풍성한 예술 무대를 펼쳤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명 아티스트들도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최우정 작곡가, 사무엘 윤 성악가, 김보라 안무가 등 이런 유명 아티스트들도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열정과 노력이 빛난 꿈의 페스티벌, 지금 만나보시죠. 강원도 평창. 이곳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성장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무대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2025 꿈의 페스티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는 합동예술 캠프로 국내 꿈의 예술단 단원 500여 명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 해외 청소년 60여 명이 참여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몰입하는 예술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서로 협동하며 지역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대표 사업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합동 리허설이 시작됐는데요. 리허설 준비로 분주한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이들이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간다는 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떨려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설레요. 여기 좀 다양한 친구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각각 다른 장르 속에서 이들은 서로 호흡을 맞춰 나갑니다. I was really excited to exchange like different cultures and different experiences that we had in our countries. I'm so happy to be a part of something this big in Korea, and we got to meet so many new people, new cultures, and just make new friends overall. 이번 꿈의 페스티벌 합동 공연은 최우정 교수 겸 작곡가가 총감독을 맡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페스티벌 총감독 최우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고 또 이 세상의 미래를 그려봐서 정말 자신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술이라는 또 특히 음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언어도 다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마음이 다 합쳐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긴장한 것보다 친구들은 굉장히 더 여유롭더라고요.
이미 그들은 이 캠프에서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계속 발생하는 그 지점을 저희는 따라갔고 모두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음악별 안무를 숙지하거나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은 있었지만 그 시간조차도 저희는 힘들지 않고 즐기는 시간이라고 저희는 오히려 그들에게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전문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함께하며 교육과 예술이 만나는 현장. 이 캠프는 단순한 공연 준비가 아닌 예술을 통한 교류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오늘 무대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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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노반 파이팅! 화이팅! 어느덧 완벽하게 마친 공연 준비. 함께 예술의 첫 숨을 나누는 꿈의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공연 시작에 앞서 예술단원들을 응원하러 오신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꿈의 예술단 단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의 페스티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술의 순간들과 함께 성장할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첫 번째 무대. 꿈의 페스티벌 주제가인 나의 내일을에 맞춘 K-팝 무용 무대인데요. 에너지 넘치는 첫 무대 만나볼까요? 공식 주제가 나의 내일을은 청소년들이 각자의 리듬으로 내일을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성장의 순간을 음악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단원들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악가 사무엘 윤과 해외 교류 청소년들과의 합창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세계 각지의 아이들이 모여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 언어도 문화도 모습도 다르지만 그 모든 사회가 모여 하나의 멋진 무대를 만듭니다. 이번에 주제가 첫 숨이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접하는 숨처럼 또 음악과 예술도 그렇게 다가가는 어떤 맛을 우리가 이번 이 페스티벌에서 다시 같이 다 겪고 경험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펼쳐진 공연은 꿈의 오케스트라와 무용단의 합동 공연입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춤이 될 수 있다는 주제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무대는 자유를 온전히 담아냈습니다. 이번 무대는 꿈의 극단의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떨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라이샌드랑 멀리 도망가 버릴 거예요. 진짜 아빠 속 썩일래! 내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들의 귀여운 연극으로 웃음꽃이 가득해진 공연장. 어느덧 공연 막바지. 꿈의 페스티벌 하이라이트 합동 공연만 남았는데요. 내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더라도 미리 여러 모습을 그려놓으면 훨씬 더 풍부한 자기의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음악과 춤, 그리고 노래로 어우러진 이 공연은 문화도 언어도 넘어서는 진심의 하모니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우리지만 내일이라는 하나의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처럼 어린 나이부터 예술교육과 문화, 그런 교육을 하는 사업들이 아주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예술은 누구나 누릴 수 있고 꿈의 무대는 차별 없이 열려 있습니다. 꿈의 페스티벌은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꿈꾸게 합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1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사 속 사건을 정사와 야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역사의 앞과 뒤는 제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나오는 정사는 물론 세간에 떠도는 역사 썰까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의 주제는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운명에 맞선 사람들, 조선시대 노비로 살아남기입니다. 지금 신분제도라는 게 없습니다만은 조선시대에는 철저한 신분사회였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사람들끼리 이 주고받는 또는 상거래도 하고 막 이랬대요. 노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때 개인이 타고난 신분은 뭐 평생 넘을 수 없는 벽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노비의 삶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네, 고려 조선시대의 노비는 웬만해선 신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노비 중에도 운명을 개척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밑바닥 계층이었던 노비의 삶을 구석구석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야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앞뒤로 보는 역사, 야사 속 이야기는요? 조선시대 추노실사판 곱덕 도주 사건의 전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야사를 재구성했고요. 야사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때는 조선 정조제위기 한 궁녀가 벌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를 은밀히 지켜보던 한 사내가 그녀를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이 사내는 왜 그 궁녀를 잡은 걸까요? 함께 보시죠. 궁녀를 실용하면 참수당하는 거 모르시오? 돼지 간으로 퍼놓은 듯한 도톰한 이마, 숯땡이로 그린 것 같은 짙은 눈썹에 요 새초롬한 입술까지. 뭘까요? 왜 이러시오? 궁녀로 위장을 했으니 내가 잡을 수가 있나? 네, 지금 곱덕이란 궁녀가 지금 뭔가 정체를 숨기고 지금 도망을 가려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저 궁녀 곱덕이는 놀랍게도 도망친 노비였습니다. 사내는 도망친 노비를 잡는 추노꾼이었는데요. 이 곱덕의 사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곱덕의 아버지는 말을 치료하는 마의였는데 친구인 이방 오제삼이 이마가 찢어졌다면서 치료를 해달라고 했어요. 당시 마의는 말만 치료해야 됐는데 친구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줍니다. 동물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이놈은 말이나 고치는 천한 손으로 사람 몸에 손을 대었다. 이는 중재 중에 중재. 당장 이놈을 옥사에 가두거라. 예. 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아버지! 곱덕아, 애비 걱정 말고 주로 돌아가! 아이고 미안하다 곱덕아. 나 때문에. 아유, 곱덕이 아버지가 억울하게 옥사에 갇혔어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때 이방 오제삼이 나섭니다. 오제삼은 곱덕이가 오현감의 노비가 되면 아버지가 풀려날 수 있다라고 했고 효녀 곱덕은 오현감의 사노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현감이 곱덕을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흑심이 있었던 거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누구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곱덕아, 뭐하는 곳이야? 여기가 어디라서 거짓 못해? 아버지가 찾아왔군요. 나를 구해야죠. 돈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갚을 테니 우리 곱덕이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여기가 어디라고? 자기 아버지가 눈앞에서 왔는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현감을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봤을 때는 굴욕을 당한 현감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곱덕의 아버지는 매맞아 죽고 할머니는 충격받아 쓰러지고 어머니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곱덕은 현감에게 겁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빼앗긴 곱덕이 복수하려는 사람은 오현감이 아닌 놀랍게도 아버지 친구 오제삼이었습니다. 오현감이 곱덕에게 흑심이 있다는 이 생각을 한 오제삼이 곱덕을 오현감의 집에 노비로 만들기 위해서 곱덕의 아버지를 일부러 위기에 빠뜨렸던 건데요. 복수심에 불탄 곱덕은 오제삼의 집을 찾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빠? 이걸 어쩌나? 이제 시작인데. 아직 안말 기억해? 한데 말인데 행에 저것이 도망이라도 친다면 어쩌지? 염려 마십시오. 제가 다 안단히 보증서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도망친다면 이방인 자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야. 예, 그리하겠습니다. 내 복수는 지금부터야. 복수하네. 기대해. 네, 그러니까 곱덕이가 복수를 지금 제대로 한 것 같은데 곱덕이가 도망치면 오제삼이 책임을 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책임을 혹시 어떻게 졌습니까? 그렇죠. 곱덕이는 도망치는 것이 복수였던 거예요. 자, 오제삼은 추노꾼을 시켜서 곱덕이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장면으로 돌아가서 궁녀로 변장한 곱덕이를 추노꾼이 잡게 된 거죠. 자, 이 추노꾼에게 곱덕이가 그간의 사정을 모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추노꾼이 어떻게 했는지 함께 보시죠. 나 소피 좀 보고 올라니까 얌전히 있어 봐봐. 뭐? 왜? 뭐? 그럼 네 앞에서 쌀까? 어? 내 빼면 죽는다. 근데 자리를 비우면 도망갈 텐데. 문을 열고 나가. 일부러 그러네. 가야죠, 그렇죠? 프로디가 일부러 그래. 일부러 그래. 일부러 그래. 자, 어쨌든 곱덕은 또 한 번 도망칠 기회를 얻게 돼요. 근데 도망친 노비 곱덕, 실제 역사에 있던 인물입니까? 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조선 정조 8년 1784년 전라도 무장현에서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최고대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병이 들고 연이은 흉년으로 살 길이 막막해지자 13살짜리 딸 곱덕을 거간꾼 오제삼에게 노비로 팔게 됩니다. 자, 오제삼이 오씨 문중과 노비매매 거래를 맺었는데요. 5년 뒤에 곱덕이 도망을 가요. 그러니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럼 결국 도망친 곱덕은 어떻게 됐나요? 네,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곱덕과 관련된 고창 함양오 씨 문중의 문서인데요. 도장을 찍고 저렇게 붓으로 휘갈겨 쓴 저게 옛날 사람들의 사인이에요. 저렇게 사인까지 한 문서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84년 3월 노비로 들인 최고대 삼녀 곱덕이 1789년 8월 25일 밤을 틈타 도주한 바 오는 10월 5일까지 곱덕을 붙잡아 오겠다. 신뢰를 저버릴 일을 한다면 엄한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이런 오제삼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오시문 중의 호적단제에 따르면 곱덕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붙잡히지 않은 도망노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물론 죽었겠죠. 이 말은 네. 곱덕이 90년 가까이 평생을 잡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 네, 이 지금 보니까 조선 시대에 이렇게 도망가는 노비들이 혹시 많았나요? 네, 전기부터 노비들이 도망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조선 후기에는 시장이나 광산처럼 도망친 노비들이 자리 잡고 살만한 곳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 노비는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그래서 도망친 노비를 쫓기 위해서 추노꾼을 고용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한번 도망치면 거의 붙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됐습니다. 이렇게 저 노비 곱덕과 도망친 노비들의 얘기를 살펴봤는데 조선시대의 노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비, 노는 남자종, 비는 여자종. 그래서 남자 여자종을 노비라고 부르는데요.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고 가장 밑바닥 신분인 천민의 대부분이 노비로 살았습니다. 노비에게는 두 가지가 없었어요. 첫째, 자유가 없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노비면 태어나는 순간 노비가 되는데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죽을 때까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둘째, 성씨가 없어요. 우리 다 갖고 있는 이씨, 김씨 하는 이런 성씨가 없습니다. 성 없이 이름만 있는데 고상하고 좋은 이름도 거의 없어서 빗자루, 도야지, 강아지, 말똥이, 뒷간이 이런 인격 모독적인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아니 성도 갖지 못하는데 이름이 지금 뭐 빗자루, 강아지, 말똥, 뒷간, 아 이거 너무 마음 아프네요.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머슴도 있었잖아요. 머슴과 노비 뭐가 달랐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노비는 신분적으로 천민인 사람이 되는 거고 머슴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 노동자입니다. 신분상 천민이 아니어도 되고 오히려 천민이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임금은 연봉으로 받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를 가지고 설명하면 아주 쉬운데요. 프로야구 선수 연봉 받고 전속 계약을 맺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글스 선수가 어느 게임을 베어스 가서 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머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임금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는 신분이고 머슴은 경제 관계네요. 그런데 노비는 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면서요? 네, 우리는 노비하면 주인집에 살면서 잔심부름하는 이런 사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노비가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비는 저 아래에 있는 솔거노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전체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이 됩니다. 공노비는 국가나 관청에 소속된 노비, 사노비는 개인에게 소속된 노비고, 공노비 가운데 선상노비는 출퇴근하는 노비예요. 관청에 가서 일하고 퇴근하는 노비고, 납공노비는 집에서 일하면서 정해진 뭔가를 바치기만 하면 되는 노비입니다. 자, 사노비 가운데서도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면서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에게 할당된 분량의 일을 하고 그걸 바치면 되는 노비예요. 이 사람들은 정해진 걸 바치고 남은 걸 자기 몫으로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외거노비는 재산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저 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농경지, 토지였지만 노비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시대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노비인데 주인이 노비인 거예요. 자, 불쌍한 노비가 또 있었어요. 노비. 그런 게 있어요. 야. 노비인데 또 노비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평생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노비에게 혹시 복지 같은 건 없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요, 노비도 하늘이 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비에게도 직무 같은 출산 휴가가 있었는데요. 세종시대에 관청에서 일하는 공노비에게는 출산 시 130일의 휴가를 줬습니다. 남편 노비에게도 30일의 휴가가 주어져요. 지금보다 더 많지 않나요? 130일, 30일. 이게 이제 600여 년 전에 출산 육아 정책을 네, 핀 거예요. 괜찮네. 이게 세종 때부터 이랬다고 제가 들었는데 역시 세종은 위대한 왕이에요. 그리고 또 주인하고 따로 사는 외거노비, 그 다음에 들어가 사는 입주노비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처럼 외거노비는 훨씬 자유로웠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1404년 태종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판서의 딸 내은이가 한양에 살고 있었는데 16살 때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과천에 농사를 짓고 있던 외거노비 실구지가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가씨, 우리가 살고 있는 과천으로 내려와서 같이 사시죠. 그랬더니 내은이가 내가 왜 내 집에 가느냐,
게다가 나는 지금 3년상을 치르고 있는 중이야. 이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비가 만일 안 오시면 나 농사 안 짓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은이가 어쩔 수 없이 노비 집에 얹혀 살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주인을 협박해서 자기 집에 와서 살게 할 정도의 힘, 이런 게 외고 노비한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내은이가 과천으로 내려간 바로 그날 실구지의 처남이 내은이를 겁탈하는 겁니다. 야, 그 당시에 이 노비의 위치에서 주인집 딸을 지금 겁탈을 했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거. 네, 대개 이런 일이 있으면 내은이가 쉬쉬하고 말을 못 하는데 내은이는 달랐어요. 관청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태종한테까지 보고가 됩니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실구주와 처남을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실구지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하는 건데요. 내은이가 자기 처남의 아내가 되면 내은이의 재산이 처남의 재산이 되고 전부 우리 집안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마침 고려 말부터 14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법이 있는데 노비 남자와 양인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는 노비가 아니라 양인이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실구제가 자기 처남을 통해서 자기 집안에 양인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노비냐에 따라서 아이의 신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였어요? 네, 고려 조선 초까지는 일천즉천이라고 해가지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노비면 무조건 노비가 되는 그런 법이 오랫동안 시행이 됐는데 태종 때 잠깐 이 법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노비 종부법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신분을 따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인이면 어머니가 노비여도 양인이 된다는 법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세종 때 다시 노비 종모법, 어머니 신분을 따르는 걸로 바꾸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노비가 재산이잖아요. 재산이니까 주인들은 재산 증식을 위해서 노비의 연애, 결혼을 부추기기도 했어요. 우리 집 여자 노비가 양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우리 집 노비가 되잖아요. 되죠. 자, 이래서 자기 여자 노비를 이용해서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노비가 양반들한테 이게 재산이고 돈이 되는 거면 이게 무리하게 해서 노비를 늘리는 행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노비를 둘러싼 스캔들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이 사건은요, 고려 조선 두 왕조에 걸친 아주 대단히 큰 노비 스캔들인데요. 고려 말에 김월룡이라는 사람이 함경도 함흥에 가서 김생이라는 사람의 집에 얹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아주 친해졌겠죠? 김월룡이 김생을 배신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친구의 가족과 재산을 전부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김월룡이 김생의 큰아들을 딱 가만히 살펴보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허송이라는 노비가 도망간 적이 있는데 내가 그 허송을 많이 닮았다. 너 혹시 그 허송 아들 아니야? 우리 집 노비의 자식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김생 집안 전체를 자기 노비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니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말 한마디에 안 됐겠죠. 집안 전체가 노비가 되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됐습니다. 뭐야, 김월룡이 이게. 배경의 실력자 임견미라는 사람한테 뇌물을 듬뿍 주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잘 대해줬던 김생의 가족과 그의 노비를 전부 자기 노비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고려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이 사실이 발각되고 전부 조사를 하게 되고 원상복구시키게 되고 그래서 김생 집안이 다시 양인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됩니다. 자, 조선 건국이 된 다음에 김월룡의 아들 김도련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요. 김도련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안에 노비가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한번 가졌던 이 노비를 되찾을 생각을 해요. 자, 누구에게 뇌물을 주면 될까? 조말생이라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자, 아주 탐관오리였는데 이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무려 426명 김생의 후손과 그 사람의 노비의 후손까지 모두 이 426명을 노비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자, 엄청난 부를 불법적으로 얻게 된 거죠. 아니 김생 집안 사람들은 갑자기 또
노비가 된 거잖아요. 너무 억울한데 이거 평생 또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아니죠. 그때 마침 우리 임금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사실을 알고 대대적인 조사를 명령했고 자 그래서 김도련이 조말생을 비롯해서 모두 17명의 고관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자 조선 최대 노비 로비 스캔들이 터진 거죠. 야, 근데 당시 노비의 가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환산이 참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물가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지금 돈으로 1,000만 원 이상으로 봅니다. 자, 181구가 이때 뇌물로 주어졌거든요. 이거면 거의 200억 원이 뇌물로 쓰인 거예요. 결국 조말생은 물론이고 김도련에게서 뇌물을 받은 고위 관리들이 전부 파직되고 심한 사람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김도련에 의해서 노비가 된 사람들 당연히 모두 양민으로 풀렸고 김도련은 처벌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종이 아버지 태종 때의 원로 대신들을 전부 몰아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신하들을 좌우에 놓고 이것이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인데요. 이때부터 친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김생 집안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려서 다행인데 그러면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입니까? 노비에서 어떻게 이렇게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었습니까? 노비가 신분에서 벗어날 합법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라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비라도 돈을 내면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걸 납속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실제로 해서 신분을 상승시킨 수봉이라고 하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자, 17세기 말에 경상도 단성현, 이게 산청군 단성면인데요. 여기 살던 노비 수봉이 국가에 돈을 내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서 김해김 씨라는 본관과 성씨를 갖고 평민 김수봉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들 때는 평민이 되고 손자 때는 주민이 되고 증손자 때가 되면 유학이라고 불리는 양반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자, 노비에서 양반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200년이에요. 자, 이런 수봉이와 같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노비가 된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도 노비 후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노비가 사라진, 노비 없는 사회가 된 거군요. 근데 이렇게 재산이 있는 노비들은 가난한 자에게 또 베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두 번째 야사 속 이야기는요. 주인보다 돈 많은 재벌 노비 임복입니다. 이게 돼요? 네, 이 이야기도 야사를 재구성했고 야사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는 조선 성종 재위기 가난으로 아들을 잃은 노비 임복이 주인을 따라 먼 지방으로 길을 나서게 되는데요. 노비 운명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우연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관척지라. 땅이 생기는 건 좋긴 한데 아이 먼 곳까지 내가 무슨 수로 관리를 하나? 굳이 나설 필요는 없지. 노비들을 보내면 되지 않나.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뭔가 달라요. 나리, 절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노비 임복이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황무지를 개간해서 외거 노비가 되면서 돈을 모으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임복이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큰 부자가 되는 데 성공합니다. 마침 나라에 흉년이 들자 구휼미로 곡식 2,000석을 선뜻 내놨는데요. 성종이 임복을 갸륵하게 여겨서 해방시켜 주려고 고민을 합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노비는 재산이잖아요. 임복의 주인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임복의 주인 김생원이 이 소식을 듣고 임복의 가족들을 빨리 팔아치우려고 합니다. 주인을 임복이 찾아가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설마 제 식솔들을 파시겠단 겁니까? 왜?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느냐? 이놈은 내 종이란 말이다. 뭐가 아니 돼? 얼마면 되겠습니까? 뭐? 저와 제 식솔들 모두에서
몸값이 얼마면 성냥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놈 자식이 이놈 놈인 것다. 성냥? 이 전 재산을 줘도 못해줘 이 녀석아. 네가 무슨 성냥이야? 그리고 네 재산은 네가 죽으면 다 내 것인데.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아, 이게 결국에는 또 기속이 이렇게 되구나. 그렇죠. 노비니까. 지금 돈 많은 임복이 지금 돈을 낸다고 해도 김생호는 절대 노비 임복을 지금 풀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내와 자식들이 팔려나갈 상황이 되자 임복은 쌀 1000석을 더 내놓고 자식들만이라도 면천시켜달라고 애원을 하는데요. 자, 과연 면천을 허락받았을까요? 함께 보시죠. 인간이 지켜야 할 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리를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하다. 도리를 알고 지킴에 양반과 노비의 구별이 어찌 있을 수 있겠으며 그 행동을 칭찬하는데 어찌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노비 임복의 행동은 그 어떤 선비나 학자의 견조도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것이다. 그 갸륵한 행동을 어여삐 여겨 상을 내린다. 노비 임복과 그 식솔들을 즉시 송양시켜 양인의 신분이 되게 하라. 결국 양인이 되네요. 마그카옵니다 전하. 야, 통 큰 기부로 노비에서 벗어난 임복. 실제 있었던 인물인가요? 네, 실제 인물입니다. 1485년 성종 16년에 흉년 들자 노비 임복이 쌀 2000석을 내놔요. 성종이 임복의 소원을 부르니 내 아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성종은 이 소원을 들어주고 그 대신 공노비를 주인에게 주는 것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고 2000석에 4명 너무 많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1000석을 더 내놓고 모두 면천하는데 성공을 하는 겁니다. 당시 임복이 국가에 바친 쌀 3000석은 지금으로 따지면 수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자, 노비가 재산을 소유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테니까 임복의 사례는 아주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돈을 그렇게 나라에 기부하는 것도 그때 보통 일은 아니었을 그쵸. 텐데 임복 자체가 그릇이 큰 사람이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 노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옛날 노비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가운데는 부유한 노비도 있었다. 둘째, 우리 중에는 양반만 있는 게 아니고 평민의 후손도 있고 노비의 후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우리 역사를 만든 것이다. 셋째, 지금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세상이니 서로 차별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냅시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역사 속의 노비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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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번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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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 좋아하세요? 나물? 아이, 그럼요. 너무 나물 좋아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한국 너무 사람이면? 네. 너무 좋아하시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요, 일단 자연의 맛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 싱그러운 나물이 왜 이렇게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여름나물인데 이색 나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쌈만 싸서 드실 줄 알았는데 제가 왜 예전에요, 행복한 아침에서 상추 전 한 적 있고요. 네. 상추국 한 적 있었죠. 네. 이 충청도의 향토 요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상추 나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청상추를 아주 부드럽게 데쳐서 요거 맛있게 된장에 조물조물 무치면 요게 또 밥도둑이거든요.
요거 하나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들깻잎입니다. 깻잎 초나물을 준비했는데요. 깻잎 나물로 드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이거 식당에서 반찬으로 깻순밖에 못 드셔보셨죠? 네. 요거는 그냥 우리가 쌈 싸 먹는 들깻잎을 가지고 제가 나물로 한번 변신을 시켜봤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네,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어렸을 때는 제가 막 이런 인스턴트 좋아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나물을 되게 좋아하게 너무 되는데 맛있죠. 상추나 깻잎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나물로는 안 먹어봤잖아요. 근데 이걸 나물로 한다니까 오늘 또 색다른 그 느낌에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청상추를 준비를 했습니다. 나물로 할 때 상추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꽃상추도 있고 청상추도 있는데 나물로 맛있는 그 상추는 바로 이 청상추입니다. 꽃상추도 물론 하셔도 괜찮은데 왜 제가 꽃상추를 안 했냐면 꽃상추가요 약간 붉은 기운 있죠. 네. 그래서 쌉쌀하게 약간 쓴맛이 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물로 하실 때는 청상추로 하셔야 단맛이 많이 나는데 제가 지금 이 청상추를 데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금방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직 물이 안 끓어요. 그래서 양념부터 먼저 할게요. 네. 일단 양념을 하실 때 어떤 것부터 먼저 하냐면 이 양파를 먼저 채 썰어 주셔야 돼요. 이 양파가 들어가면 청상추의 단맛을 훨씬 더 끌어올려 주거든요. 그래서 이 양파도 굉장히 얇게 채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쪽파가 좀 들어가는데 쪽파도 너무 길게 썰지 마시고 그냥 쫑쫑쫑쫑 썰어서 아주 맛있게 양념에 흡착이 잘 되도록만 준비를 해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쪽파가 좀 들어가줘야 색도 예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이 쪽파에서 나는 단맛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양념 자체를 된장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된장으로 하기 때문에 쪽파가 들어가면 훨씬 더 단맛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고추인데요. 이 청양고추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풋고추를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약간 먹어보니까 그 알싸한 맛 때문에 약간 매운 고추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양고추와 붉은 고추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면 양념장을 먼저 준비를 할게요. 일단 네. 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볼에다가 양념장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왜냐하면 청상추가 달기는 한데 아무래도 상추잖아요. 그래서 상추의 단맛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요 다시마 우린물이 좀 들어가야 돼요. 다시마 우린물 이렇게 살짝 넣고요. 그다음에 된장을 좀 풀어주세요. 된장을 이렇게 넣고 다시마 우린물이 있으니까 된장이 굉장히 잘 풀릴 거예요. 네. 이렇게 된장을 먼저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요거 그냥 시판된장, 뭐 집된장 네, 다 다 쓰셔도 상관없죠? 괜찮아요. 저는 시판된장하고 집된장을 조금 섞었어요. 그러면 훨씬 더 감칠맛도 있고 좋거든요. 시판된장이 약간 단맛이 조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물 할 때는 우리 집에서 만든 집된장을 조금 섞는 게 또 좋기는 해요. 근데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쓰셔야지. 그다음에는 요거 국간장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도 아주 약간만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된장이 들어갔을 때 다진 마늘 많이 하면 된장 향이 조금 없어지니까 이렇게 넣으시고 요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들기름. 맛있겠다. 들기름, 참기름도 어떻게 하셨어요? 색이 왠지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참기름도 같이 넣어주세요. 섞어서 쓰시는구나. 네, 이렇게 해야 훨씬 더 맛있어요. 이렇게 너무 섞었을 고소하겠다. 거예요. 저렇게 되게. 자, 그래서 이제 양념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끓고 있어요. 잘 끓어요. 이렇게 끄는데 색깔이 조금 다르지 않아요? 색깔이 약간 뿌옇죠? 네. 이거 쌀뜨물이에요. 쌀뜨물. 자, 그럼 여기서 이 보온에 꿀팁 나갑니다. 빠밤. 청상추를 데칠 때는요, 그냥 맹물보다는 이렇게 쌀뜨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고 데쳐야 훨씬 더 싱그러운 파란색이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청상추가 찢어지지 않고 요게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청상추를 넣을 때는 요 아랫부분보다는 요 밑에 뿌리 부분, 줄기 부분을 먼저 이렇게 넣어서 요걸 조금 더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 넣을 거예요. 좀 많아 보이죠?
이래야 나물 하면 딱 2접시밖에 안 남아요. 진짜 많아 보이는데. 숨이 죽으니까. 숨이 죽으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저게 이제 또 소금물에 들어갔다 오면 이게 색이 또 촉촉해지죠. 네. 그렇죠. 자, 제가 이렇게 위부터 이렇게 먼저 넣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넣어야 위아래가 골고루 다 익혀져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서 데쳐주세요. 맞아요. 너무 많이 데치시지 마시고요. 살짝만 데쳐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데치면 상추가 약간 찢어지는 맛도 있고 뭉그러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살살 데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요거 이렇게 데칠 때 우리가 한꺼번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속 안에까지 다 익혀지도록 약간 조금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뭉쳐 있는 거를. 금방 되네요, 사실. 완전 금방 됩니다. 요거. 얇아서. 그쵸. 완전 얇아서 금방 돼요. 이거 빼는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쵸. 요거 요렇게 해서 이제 안에 것까지 다 익혀졌다, 물에다가 완전히 다 해서 나른해졌다 그러면 이제 건지세요. 오, 숨 저렇게 죽었네. 그렇죠. 양이 많았는데. 야. 자, 그래서 찬물에 풍덩 담아주고요. 네. 요것도 이렇게 해서 찬물에 풍덩 담아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걸 그냥 뜨거울 텐데.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좀 헹궈주세요. 그래서 열기가 좀 빨리빨리 빠지도록. 왜냐하면 나물은 초록초록하면서 조금 싱그러운 맛있는데 열기를 갖고 있으면 약간 누렇게 뜨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에다가 얼음물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른 것보다는 초록한 그 느낌으로 가야만 좋죠. 그리고 한 번 더. 너무 많이 손으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청상추가요 의외로 강해요. 약간 질깃질깃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꽃상추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뭉그러져요. 그렇죠. 희한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같이 올릴 거예요. 야, 꼭 짜서. 이것도 맛이 너무 궁금합니다. 상추 나물. 그러니까 저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나도 처음 저거를 상추를 나물로 한다는 거는 처음이에요? 네.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집에서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자주 아, 먹어서 저한테는 흔한 나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늘 상추가 흔하잖아요. 이럴 때는 꼭 이렇게 나물로 같이 먹기도 했거든요. 우리 그냥 상추는 쌈 싸 먹지 저는 그렇죠. 생각을 못 해봤죠. 오늘 약간 외국 문화, 다문화 체험 온 것 같아요. 근데요, 보면 상추 한 600g, 한 400g 정도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상추 쌈 먹고 남아요. 남으면 그거 한 이틀만 냉장고에 넣으면 골아서 버리거든요. 네, 맞아요. 이럴 때 살짝 이렇게 나물로 만들어서 잡수시잖아요. 요거 정말 별미예요. 자,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랬으면 제가 이제 요걸 한번 무쳐 볼게요. 자, 상추나물은요. 아까 제가 청상추 할 때 어땠어요? 길이가? 딱 요랬잖아요. 길이가 불과 한 뼘도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잘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로 넣습니다. 넣는데 조금 풀어 넣으세요. 이렇게 풀어서. 양념이 더 잘 배이게. 그렇죠. 이렇게 풀어 넣어서. 좀 맛있겠다. 그리고 양파 쪽파 다 넣고. 여기에 지금 들기름하고 참기름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양고추, 빨간 고추 다 넣고. 그리고 요거 그냥 묻혀주세요. 다른 반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다 됐어요. 너무 빨리 됐죠. 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만 넣으면 되냐? 바로 깻가루만 넣고요. 그리고 와. 제가 만들어 보니까 소금이 2분의 1 작은 술 정도만 들어가면 간이 딱 맞아요. 이렇게 해서 묻혀주세요. 난 저 깻가루 저렇게 들어가면 보기도 좋고 이제 맛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저 나물은 저 조물조물하는 저 강도에 네, 손맛. 그 조물조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또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우리 이 K푸드가요. 요새 전 세계로 열풍이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조물조물 끓여요. 나긋나긋하게 삶아요. 뭐 나른하게 삶아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굉장히 신기해 하신대요. 어떻게 그런 표현이 있냐고. 자, 그러면 이제 상추 됐으니까
깻잎도 해야 되잖아요. 네. 깻잎은요, 사실 들깻잎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깻잎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앞쪽에 요 꼭지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고요. 요거 나물로 할 거잖아요. 딱 반만 이렇게 썰어주세요. 반으로. 반만.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저는 당근이 좀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채썬 색깔이 당근? 훨씬 더 이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좀 데쳐줄 거예요. 이렇게 놓고 제가 좀 미리 좀 썰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하고 요거를 데쳐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으면 이렇게 끓는 물에 다시 와서 좀 팔팔팔 끓고 있죠. 네. 상추 깻잎 다 해보네요. 그렇죠. 이왕이면 상추와 깻잎은 짝꿍이잖아요. 네. 같이 가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예인 씨, 네. 제가요 상추는 아까 그냥 한꺼번에 다 줄기째 넣었어요. 지금 당근하고 깻잎이에요. 어떤 거 먼저 넣을까요? 아하, 뭐 하는 거예요? 당근! 지금 뭐 하는 거였어요? 당근 같아요. 당근이에요. 네. 맞아요. 당근 먼저 넣고요. 왜냐하면 당근은 지금 채를 썰어 있지만 요게 약간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근부터 넣는데 아. 여기에다가 소금도 조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역시 쌀뜨물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는 뭘 하느냐? 바로 이렇게 깻잎을 넣어주세요. 아. 자, 깻잎을 넣었으면 이 깻잎은 넣자마자 바로 꺼내요. 왜냐하면 금방 숨이 좁거든요. 그래서 바로 꺼내주세요. 자, 넣자마자 바로. 그렇죠. 이게 그 아까 청상추보다는 그죠? 바로 꺼내요. 근데 깻잎은요, 이렇게 한번 익혀주잖아요. 훨씬 향이 좋아요. 초무침 한 번도 못 드셔보셨을 거예요. 깻잎은 확실히 여름 향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찬물에 풍덩 담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당근을 먼저 넣은 이유를 아시겠죠? 네. 당근은 약간 깻잎보다 더 질감이 익혀줘야 돼요. 있잖아요. 더 있어야 그러니까는 조금 더 익혀야 되니까 먼저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깻잎 넣고 바로 이렇게 건져주시면 돼요. 쌀뜨물에다가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깻잎의 색깔이 살아 있어요. 네. 자, 그랬으면 이것도 이렇게 헹궈주세요. 네. 향이 너무 좋아요. 아. 깻잎 향 참 좋아요. 그렇죠. 네. 깻잎이랑 당근도 잘 어울리고. 근데 외국인들은 또 저 향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고수 싫어하듯이 네. 그렇게 그쵸. 생각하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단 때문에. 맛을 들이면 너무 좋지. 아 끝나죠. 그래서 그 향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더 좋은 게요. 이렇게 데쳐서 먹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쨍한 그 쌉쌀한 맛은 없어지고 잠깐 부드러우면서도 그 약간의 정유향이 아주 은은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깻잎향 싫어하는 사람들 처음에 도전할 때 이거부터 해가지고 그쵸. 맛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왜 우리 외국 분들이 잡채 많이 드시잖아요. 예. 네. 잡채에다가 깻잎 데쳐서 같이 하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접근하기 쉬운 잡채. 방법이겠네요. 예. 그래, 이렇게 외국인들이 해서 잡채 좋아하더라고요. 요거까지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초장을 금방 만들게요. 네. 자, 이렇게 볼 하나 올려주시고요. 이번엔 빨간 양념이 빨간 들어가. 게 하나 빨간 들어가네요. 양념이에요. 이번에는 일단 파 먼저 넣고요. 다진 파. 그다음에 여기 간장 넣고, 이거 진간장이에요. 네. 그리고 마늘도 좀 넣고요. 그리고 요거 식초예요. 식초가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초니까. 아. 초나물이니까. 그리고 요거 매실청이에요. 자, 이렇게 물성 있는 게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을 넣어요. 요거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야, 양념 맛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요거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다가 식초를 좀 넣었잖아요. 그렇다고 기름을 안 넣으면 참기름을 안 넣으면 고소한 맛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참기름도 이렇게 살짝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물엿도 넣어주세요. 참기름 정말 살짝 넣으시네요, 선생님. 네, 아주 식초 조금만 때문에. 넣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잘 섞어요. 자, 다 됐죠? 그랬으면 깻잎을 털어서 넣으세요. 주인공 입장입니다. 네. 아까 그 주인공. 많던 게 숨죽어가지고 저렇게 됐네. 자, 그래서 요거 넣고 조물조물 묻혀요.
아주 입맛 없을 때 딱이겠는데요? 요거 정말 맛있어요. 아마 나는 나물을 이렇게 초나물로 먹은 거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름철에는 이렇게 초나물이 맛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정말 한 장 한 장 묻혀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한 장 한 장 묻혀야 되는군요. 왜냐면 혹시 뭉쳐졌을까봐 두 장이 맛있겠다. 한 장 한 장 펼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다 됐어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우리 뭐부터 먼저 담아야 되냐면 빨간색부터 먼저 담을게요. 네. 철규 씨 얼른 나오세요. 네. 이렇게 빨간색. 네. 저희도 먹을 이렇게. 준비해. 네. 야, 이게 이게 깻잎. 깻잎 초나물. 네. 깻잎 초나물이에요. 향이, 향 너무 향이 좋다. 싱그러워. 그 깻잎 특유의 약간 그 센 그거는 없어졌네요. 아니, 향만 맡았는데 벌써 군침이. 철규 씨 앉으면 안 돼요. 요거 아, 그래요? 상추나물. 자, 상추나물. 너무 맛있죠? 상추나물. 와, 이렇게. 이분이 상투해주는 맛이에요. 바로 또 갑니다. 식초 때문에 이게 한번 톡 쏘는 맛이 한번 올라오면서 요거 상추나물까지. 깻잎 향도 너무 좋아요. 상추나물 이건 진짜 이게 마음이 좀 무겁고 몸이 찝뚱하고 그럴 때 이거 먹으면 아주 상쾌해져요. 맞아요. 입맛도 살아나고. 상추나물이요. 은근히 청상추의 단맛이 많이 우러나서 아주 좋아요. 와, 상추나물 이거 완전 제가 생각을 못한 맛인데 구수하면서도 야 간도 딱 좋고. 상추의 특유의 그 맛은 살리면서도 부드러워졌고. 우리가 보통 나물 그러면 뭐 취나물, 참나물 이런 것들만 생각하셨잖아요. 이 상추와 깻잎 가지고 나물로 만드시면 이것 또한 굉장히 입맛을 돋우는 아주 나물 반찬이 됩니다. 야, 상추나물. 그렇죠, 아삭아삭하죠. 데치는 게 관건이에요. 야 식감도 너무 좋고. 식감도 좋죠. 데쳤는데? 살짝 데쳐 저는 물을 줄 알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야 식감도 좋고 맛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할 시간이 마무리야? 됐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 다음 주에 뭐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오이 가지고 아주 맛있는 이색 요리 또 두 가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서울 상암동에는 거센 비가 쏟아졌었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수도권 곳곳으로는 거센 비가 쏟아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로 인해서 경기 파주에는 누적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도 많은 비, 특히 아침 출근길에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시점 보시면요.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에는 시간당 30에서 70mm의 비가 집중이 되겠고요. 그 밖에 강원과 충청에도 오전까지 시간당 30mm의 비가 집중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 보시면 수도권에는 많게는 15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강원 북부에는 120mm 이상, 충남 북부에는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오후부터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노란한 폭우가 내리는 중부와 달리 남부는 맑습니다. 가끔 구름만 끼면서 오후 한때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어제 27.1도에 그쳤던 서울은 오늘도 비슷한 정도까지 오르겠는데요. 28도 정도 한낮 기온이 예상이 되고요. 광주와 대구가 34도, 부산은 32도로 남부를 중심으로는 무덥겠습니다. 중부의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니까 사실은 오늘 오후부터 그 설레임이 있을 텐데 네.
비 피해 입은 곳이 많기 때문에 어디 다니실 때 좀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기상 정보 잘 확인하시고요. 비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안전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